이제 코로나19, 뭐 미국 친구들은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병 19다 그래갖고 코비드 19라고 부르는데 그 발생과 증상 뭐 다 아시겠죠? 이게 뭐 약간 깨졌는데 하여튼 그 우한에서 작년 12월 달에 발병이 됐죠. 그때 뉴스 나올 때만 해도 야 중국 애들 병 걸렸네. 아이고 사스 걸렸을 때처럼 또 걸렸네 했는데 이게 사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예요. 얘도 코로나, 근데 이제 번호가 뒤에 더 붙은 거예요. 1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원인은 몰라요. 왜 바이러스라는 건 뭐 워낙 많은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생겼기 때문에 뭐 박쥐랑 돼지랑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왔느니 저쩌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박쥐 따로 살고 돼지도 이렇게 가축으로서 모아서 안 키우고 그냥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되는데 산업, 이 2차 산업, 3차 산업이 되면 막 대량 생산 구조로 가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호흡기 감염 질환이래 가지고서 이게 지금 저는 거리가 있으니까는 마스크를 안 썼지만은 말을 해야 되니까는 저도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이게 공중에서 아니면 집에 엘리베이터에서도 벽에 누가 감염자가 무증상 감염자라도 감염 걸린 사람이 안에서 재채기를 한번 한다든지 말을 휴대전화 하면서 말을 했다든지 손을 문질렀다든지 3시간에서 5시간 살아있대요. 그 내가 뒤에 타면 누구한테 옮았는지도 모르고 나도 갖고 아이고 힘들어 했다가 이걸로 또 눈 한번 만지고 이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야 저기 묻어 있는데 그걸 왜 만져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이 그래요. 맨날 나도 여기 만지잖아요.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는데 예? 그 이러고 또 입도 한번 만지고 그럼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묻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위생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뭐 폐렴에 걸리면은 고치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엄청난 병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35년생이신데 그 시골에 지금 뭐 실버타운에 계신데 오지 말랍니다. 거기서 막아요. 그래서 지금 연초에 보고 못 뵀어요. 전화통화만 하고. 면회를 안 시켜줘요. 왜냐면은 식구들이 와갖고 거기 실버타운은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노인네들 이제 밥 스스로 짓기 싫어서 들어가신 거니까 거기서 밥 맛있는 거 해주니까는 그거 그냥 때되면 하루 3끼를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누가 자식이 하나 와가지고 뭐 좋다고 또 만지고 막 찍고 빠고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옮아갖고 또 옮아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노인네들은.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 어머님이 이제 암 말기가 돼갖고 한데 그 친구는 호주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이제 마지막 보러 오는 거다 해가지고 힘들다 해갖고 왔는데 올 초에 왔는데 못 봤어요. 요양병원에서 유리창 건너로 해갖고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그 본인 또 일상이 있으니까는 다음에 한번 더 나올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친구는 못 오고 한국에 있는 자식들이랑 형제들이랑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또 문상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애들은 모르죠. 뭐 그게 무슨 일인지. 지들끼리 뭘 해도 걔들은 안 걸려요. 걸려도 그냥 나요. 뭐 감기 좀 센 감기인데. 근데 그걸 옮기고 댕기니까 문제죠. 이게 지금 이게 오늘 아침 거를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7월 28일자. 어제 건가요? 전 세계 확진자가 1663만 명, 사망자가 65만 명이에요. 맨날 보니까 뭐 무슨 수치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하면은 0.1%가 조금 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우리가 생활 습관이 전혀 바뀌었잖아요. 생활 양태들이. 그래서 세계에서 사망자 65만 명, 전쟁 한번 크게 나도 뭐 몇백만 명씩 죽는데 별로 큰일 아닌데 우리의 일상을 너무 괴롭히는 병이 생겼어요. 이게 팬데믹이라 그러잖아요. 팬은 전체라는 얘기잖아요. 팬, 뭐,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잖아요. 그런 뜻이 전 세계적인 것을 팬이라 그러고, 원래 제가 공부를 할 때 단어를 외울 때,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시험을 봐야 되니까 외워야 되잖아요. 에피데믹이에요. 에피데믹. 예? 근데, 그러니까 에피데믹이라는 것은 뭐 어떤 우리 한국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한반도에 병이 옮은 상황이 에피데믹, 전염병이잖아요. 옛날에 뭐 장티푸스나 이런 게 에피데믹이 저기에 났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마을에 어느 한 마을 정도에 난 거는 인데믹이라 그래요. 인데믹, EN을 써갖고 인데믹, 에피데믹까지만 알았는데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팬데믹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1차 산업혁명 시대나 2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없었단 말이죠. 전 세계가 비행기를 무슨 마실 나가듯이 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걸리면은 다 걸리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관광차. 아프리카까지 가니까 옮기는 놓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아프리카 또 많이 가거든요. 자기도 모르고 걸려갖고 가갖고 옮겨놓길 수도 했을 테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해갖고 전 세계가 지구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를 가려 그래도 비행기 한번 갈아타고 뭐 24시간 이내에 가잖아요. 네? 그렇게 된 세상이니까 어디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가 전염병이 걸리면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 그래서 국경을 다 막았는데 막아놓으니까 막고 다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막았는데 못 고치고 사람들은 다녀요. 막아놓으니까는 경제가 안 돌아가요. 실업이 생겨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열으니까 또 퍼져요. 이거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무슨 치료제가 나와야지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감염 현황 이것도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뽑아갖고 본 건데 확진 환자가 14,000명, 격리해제가 13,000명. 확진이 14,000이고 격리해제가 낮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명이에요. 1,000명. 기껏 걸린 사람들. 감기 우리 겨울에 몇 명 걸려요? 몇만 명씩 걸리잖아요. 독감 주사를 수십만 명씩 맞는데. 근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고요. 영화 외국 우리 감기라는 한국 영화도 있었고 외국 영화들도 컨테이전이라든지 12 몽키스인지 이런 영화, 12 몽키스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인류가 망해요. 전염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내용이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인데 미래에 살아남은 과학자들이랑이 타임머신을 만들어갖고 죄수를 보내가지고서 어디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는지를 해서 그걸 막으려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계속 갖고 와서 가는데 나중에 결국 못 막아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도 타겟을 잘못 잡아갖고 결국은 번져갖고 인류는 결국 망해갖고 그렇게 된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영화 참 상상력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냥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이 병이 감기 같은 증상이고 소수자만 죽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바이러스였으면 거기 영화상에서는 의도하고 만든 바이러스거든요. 사람을 인류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자기 개인의 종교적이든지 신념을 가진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몰래 빼갖고 와갖고 각 대륙을 돌면서 터뜨린 거거든요. 바이러스를.
근데 우리는 뭐 지금껏 그게 아니라고 믿어야죠. 하여튼 근데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하여튼 뭐 우리는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지금 또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 쓰고,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 씻던 사람들도 손 다 씻고, 요새는 생활 속 거리두기 해야 되고, 뭐 근무 시간도 학교 애들이 홀짝제로 나가든지 뭐 이렇게 번갈아 나가듯이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직장인들은 반은 뭐 오전에 나가고 반은 오후에 나가고 이런 형태로 하죠. 개인 직장, 그래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가 되고요. 개인 직장 간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엇갈리는 좀 상황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월급을 받아, 어떤 게 가장 차이가 날까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좋아요. 뭐 가끔 재택근무도 하고 꿈에 그리던 거잖아요. 월급은 그대로 나오니까. 위에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면 뭐 밑에는 반바지 입고 위에만 입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좋잖아요. 저도 이제 국제 웹 세미나를 했었는데 위에만 넥타이 매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막 그냥 건들건들 하면서 해도 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그게 헝가리까지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여러 가지 몇 박 며칠이 걸렸을 일인데 그냥 안에서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월급 받는 사람 얘기를 했죠. 월급 주는 사람 입장은 어때요? 미칠 지경이죠. 장사하는 사람들, 직원들. 장사는 갑자기 하루에 100만 원 팔던 게 20만 원밖에 안 팔리는데 직원들 월급을 200만 원 주던 걸 4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비율에 맞춰서 다 줘야죠. 임대료 깎아주는 뭐 착한 임대인 나왔다 그러지만 소수고 단기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임대료는 똑같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데 죽기 직전에 정부에서 조금씩 도와줘요.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출이 뭐예요? 빚 생기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좋아지면 빚 갚아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살아나면은 살 텐데. 하여튼 이른바 그래서 언컨택트죠. 언택트 라이프가 되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게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손주 왔다고 마음대로 못 안아주죠. 이러고 말잖아요, 그냥. 네? 손주 와도. 그런데 하여튼 이런 힘든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이 팬데믹이 선물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뭐 그건 좀 이따 들어볼게요. 제가 얼굴 없는 사회로 가고 있고 점점 멀어지는 사회 심리적 거리.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는 뭐예요? 모여야 돼요. 손 한번 잡고 같이 찬송하고, 교회일 경우에는 찬송이고 뭐 절에서는 연불이고 종교마다 다 따로따로 있겠죠. 같이 모여야 된다고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동질감을 느끼고 자기의 신앙심을 더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 활동이고 종교 생활이고 소그룹 모임, 중그룹 모임, 대그룹 모임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하면은 옮기는데 암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침을 튀겨갖고 옮기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광주에서는 지금 무슨 스님들이랑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신자들이 옮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럴 땐 쉬어야 돼요. 종교도. 그러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신도가 큰 교회들은 몇만 명이 되는데 그거를 컴퓨터로 할 수도 없고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참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서로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신앙심으로 버티면 되는데 종교단체의 가장 큰 활동이 뭐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모여서 그 도와주는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뭐예요?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들 목욕 서비스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못 해주잖아요. 그걸 과거에는 나라의 시스템에서 다 해준 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봉사활동 해갖고 그거 다 해줬잖아요.
그 공백이 빠졌는데 갑자기 뭐 공무원을 갖다가 충원을 해서 그걸 못 해주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밥은 먹으러 다녀야 되니까 식당 또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서로 오면은 뭐 육개장 2개를 달라 그랬는데 다른 걸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대면에서 마스크 쓰고 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큰 불편들이 일어난다. 요새 저도 발음이 안 좋은지 제 집사람이 맨날 발음 안 좋다 그러는데 말도 느릿하고 발음도 안 좋고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맨날 그러는데 오늘 하면 사람들이 꼭 뭐라고요?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식당 가든지 뭐 이러면은. 힘들어요, 제가. 자, 코로나19의 역설. 근데 선물을 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뭐 무슨 서로 일어선다 그래갖고 뭐 손을 쓴다 해서 호모사피엔스, 선다 해서 뭐 엘사피엔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호모사피엔스는 뭘까요? 폰을 계속 들고 다니는 인류라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호모사피엔스가 그런 문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항상 접속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자기 몸에 휴대를 하고 다니잖아요. 실내군, 외군 간에.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고 문화활동은 뛰어노는 농구, 뭐 축구 이런 건 힘들지만은 인터넷을 통한 유튜브 그리고 OTT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알은 건데 오버 더 탑이랍니다. 그게 이제 넷플릭스 같이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문화 소비를 오버 더 탑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서비스가 대체를 해버리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하는 문화 오락 사업이 증가가 되면서 그 관련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요새 삼성전자 주식이 안 오르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올랐어요. 그런 큰 주식은 별로 안 오르잖아요. 안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제인가 5%인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기사에서 뭐가 쓰냐면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보고 얘기했다. OTT 서비스랑 유튜브 이런 걸 해야 되니까는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막 영화를 다운받아야 되고 막 하니까는. 그 삼성에서 그거 만들잖아요. 그걸 계속 서버랑 뭐 저장 장치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삼성이 돈 벌겠네? 그래갖고 주가가 확 뛰었다.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런 거는. 삼성전자 직원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맨날 아침에 빨리 출근을 해야 되고 막 하다가 요즘 비대면이라 갖고 집에서 반바지 입고 막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해도 월급은 똑같이 나오는데 또 잘 팔려요. 잘 팔려 갖고 인센티브도 나중에 보너스도 받아요. 이 친구한테는 팬데믹 코로나19가 참 좋죠. 좋은 일이죠, 사실은. 식구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 또 생겼다 이거예요. 어떤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대량 생산하고 효율이 높아요. 최소의 자본을 들어서 최대의 성과가 나야 되는 것 쪽으로 계속 효율화가 돼 갔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도 몰아서 키우고 뭐 다 몰아서 키우고 하는 최대의 효율을 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내고 지구 생태를 파괴시키고 아마존이 뭐 파괴되고 뭐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하는 일들을 만들었다 이거죠. 생태 얘기는 많이 했지만 산업의 이익이 이쪽에서 나는데 이걸 못 돌렸단 말이에요. 그 이익을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다른 데서 수요가 생기는 이익의 구조가 다르게 나면은 산업 성장의 방향이 바뀌겠죠.
아까 4차 산업혁명이랑 또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없었으면 안 돼요. 그 기술이 존재하니까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이 되겠느냐? 생태 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산업이 발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우리도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모든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라는 논의가 있어요.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할까요? 야, 우리의 기본적인 한국 사람들 인식으로 일하지 않는 놈한테 나라가 왜 걔를 도와줘야 되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4차 산업혁명 상황에서도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천만 명이 있는데 일자리는 1천만 명짜리만 있으면은 2천만 명은 어차피 놀아야 되잖아요. 놀면서 스스로 뭐 자기가 유튜버가 되든지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근데 버는 돈의 양은 과거의 3차 산업 시대에서 나라가 1,000조를 벌었다면은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2,000조를 번단 말이에요. 예? 그럼 1,000조를 더 벌잖아요. 그 더 벌게 한 놈들이 더 가져가고 한 500조 정도는 빼갖고 노는 사람들 돈을 줘야지 폭동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기본소득을 줘야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니까 개인의 태만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래야겠네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하고 싶은데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이로운 측면을 제공해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인 차원에서 변화, 뭐 다 아시는 거니까는 살짝 얘기를 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기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도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나 감기 기침을 좀 해갖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나오지 말라 그러겠죠. 옛날에는 야야 먹고 죽자 뭐 하고 다 나오라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상황 나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가기 싫은 장소는 막 사람들이랑 부대끼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에서 부대껴야 되기 때문에 나갔던 사람들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네 책방 가는 것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동네 책방이나 카페 북카페 같은 데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갖고 자기 공간 영역에서 이렇게 취미 활동하고 하는 개인이 자기 시간, 온전한 개인 시간을 갖는 시간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체 감염으로 회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이제 직장인들은 땡 하면 퇴근해 갖고 저녁에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거예요. 뭐 지금 또 그전에도 회식 문화가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회식 좋아하는 사람이 구성원의 3분의 1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하자 그러면 또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상황은 이제 피해갈 수 있고 미국이나 뭐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은 땡 하면 집에 가잖아요. 아무도 회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가 왜 평일날에도 우리나라처럼 6시에 안 하고 4시에 하냐면 걔는 4시에 퇴근하거든요. 빨리 간 애들은. 그 4시부터 야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도 볼 수 있고 가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스포츠 그 시간들이 시작하는 시간들이 다 퇴근 시간과 그런 거에 맞춰져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문화 과정과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 봐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다문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제 다문화 사회와 한반도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다문화 전문가들은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축을 두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가 토론하는 시간에 서로 얘기를 나눠보죠. 이런 것들을. 자, 다문화 가정의 진화 과정을 보면 한국에서는 한 3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세대는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이 이후에 주한 미군들이 한국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쪽에다 이제 혼혈아들 낳고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이 생겼죠. 근데 이제 뭐 같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 데리고 간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사생아로 뭐 이렇게 애랑 엄마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가수 출신들도 있잖아요. 우리 인승희 씨가 제일 유명하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세대 다문화 가정의 탄생이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던 단일민족에서 단일민족이 아닌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단일민족이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전쟁을 그렇게 겪었는데 어떻게 단일민족이 되겠습니까? 고구려가 다 한민족이었어요?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고구려의 왕들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백성들은 거란족, 여진족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섞였겠죠. 연애하는데 뭐 같은 땅에 사는데 거란이든 뭐 누구든 연애가 나면 열애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북방계 아시아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한 그룹일 뿐이지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근데 최초로 허연 사람들이랑 백인들이랑 까만 사람들, 흑인들이랑이랑 섞여진 가정이 만들어진 게 1세대라는 얘기죠. 예?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서 전 세계 16개국에서 전투병을 파병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3년 동안 되는, 전쟁이 한 8개월 정도면 50년이랑 51년 1.4.5 때 이후 해갖고 휴전선 쪽에서 멈췄을 때 그 시점까지만 열렬히 싸웠던 시점이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전투하고 있고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놀러 댕기고 토요일 날 놀러 댕기고 연애도 하고 뭐 하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1세대고 2세대 때는 우리가 88년도 서울 올림픽 하면서 한국 하면은 그 당시에 그때 미국 드라마인 매쉬라는 영화 통해 가지고서 한국 전쟁 거 관련된 것만 계속 미국 TV에 나올 때니까 한국에 대한 생각은 못 사는 나라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라톤 하고 뭐 하면서 막 서울 시내 다 비춰주고 그러는데 잘 살거든요. 잘 사니까는 그거를 본 전 세계 이제 우리보다 좀 살기 힘든 사람들이 보고서 아 코리아 드림 한국 가갖고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동남아 남성들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형성된 다문화 가정들이 1990년대에 이렇게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은 동남아 쪽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이 왔어요. 고학력 대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코이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정부 간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서 이 KDI 뭐 이런 데 통해 가지고서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교육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뭐 좀 품위 있게 다니다가 한국 사람들이랑 연애가 나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고요. 3세대는 최근의 경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경우죠? 농촌 총각들 장가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해외에서 동남아, 주로 동남아 아니면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포들이랑 결혼을 해갖고 살면서 아이들을 낳은 다문화 가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각 세대별로 그 삶의 인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1세대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 사회적 멸시,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해의식과 자아가 매우 저하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2세대들, 이거는 뭐 1세대랑 마찬가지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래도 1세대보다는 스스로 부모가 사랑을 해서 자율적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만든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사랑이 있고 보편적인 어떤 일반적인 가정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뭐 피부색이 다른 거 외에는. 그러니까 적응력이 조금 높았다. 그리고 3세대는 엄마 모국이 후진국일 경우에 그것 때문에 야 쟤는 뭐 엄마가 동남아 어디에래 뭐 엄마가 한국말도 못해 그러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우리 가장 그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만은 우리 지금 3세대 그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서 그 가정과 그 집의 아이들이 우리가 보살펴 줘야 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이 아이들이 그러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과정에서 다른 우리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적응해 나가는 것만큼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인에 대한 어떠한 거부감이 생기는, 특히 우리가 뭐 백인들은 좀 좋아하지만은 백인이 아닌 비백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낮게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가 석자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는 대비를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들은 지금 우리 센터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제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대대적으로 그들을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엄청나게 힘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면은 다문화 사회냐?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다문화 사회라는 게 되려면은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 출신일 경우에 다문화 사회라고 규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찾아봤어요. 지금 몇 명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165만 명 정도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이제 불법, 이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청에서 한 거를 찾아서 봤어요. 뭐 편차가 많이 크더라고요. 뭐 200만인 경우대도 있고 200만이 넘는다는 데도 있고 165만이 하여튼 2018년도 통계청 자료예요. 제가 찾아갖고 본 건데 그러면 아직 5천의 5%면은 250만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직전의 단계인데 하여튼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가는 방식을 보면은 1단계 진입 단계 갖고 외국인 비율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에 대한 혼란이 좀 생기고 이주민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인식을 갖는 초기 단계가 진입 단계가 있고요. 전환 단계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형성되는 게 여러 군데 일어나고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안산이나 뭐 인천 저쪽에 이렇게 집단 거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내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사회 문제화되는 것들이 가끔씩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전환 단계고 정착 단계는 이주민 집단이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하거나 또 주류 사회와 자기들이 기존에 받았던 불이익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는 단계. 이게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갔던 애들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하면서 발언권이 늘어나듯이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 통합 비용이 증대되는 것이 정착 단계다. 비용이 증대된다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안 좋은 일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과제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죠. 이제 봉사의 수준이 넘어서 사회적 수준에서 수행해야 될 사회 과제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그 상황은 아니고 2단계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타민족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게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타민족이 누가 제일 먼저 왔을까요? 우리 쪽에. 화교들이 제일 많이 왔겠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외관 이런 걸 통해 갖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고, 조선시대 때부터 외관들이 다 있었잖아요. 지역마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살았었고, 또 떠났지만 흔적들이 남아있고, 이런 상황인데 중국, 우리보다 강한 민족, 이웃 국가들이 이민족이었잖아요. 다문화가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뭐 이럴 때 보면은 명동에 거의 중국 대사관이 있고 그런 데 쪽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산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중국 음식점 하면서 막 거기 중국 음식점도 큰 데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부자가 나가고 명동 땅값이 올라가고 막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또 그쪽 사람들이 이발도 많이 했대요,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발사를 해갖고. 근데 자격증 제도를 만든 거예요. 딱. 이발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을 한글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발사 하던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직업을 없어지고. 그리고 중국 음식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됐냐면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5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200평, 300평 하던 걸 50평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자가 되는 걸 막았어요, 법으로. 왜? 해외 세력들이 한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뭐 미국으로 다시 떠나버리고 한국에서는 부자가 못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배타적인 정책을 써왔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접해 있는 다문화 사회는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이 구성된 것은 우리한테 그 전에 관계가 별로 없었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다문화 가정에 대했던 정서랑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다르잖아요. 뿌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우리 사회에 되도록, 같이 가도록. 자,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5%가 넘어야지 그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165만 명으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그게 2017년, 2016년보다 그 증가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외국인 수가요.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한국의 내국인들의 출산율은 떨어져요.
그러면은 아까 뭐 숫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내국인 숫자는 줄어들고 외국인 숫자는 늘어나면은 조만간 5%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뭐 벌써 닥쳐왔, 그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들 때문에 포함을 하면은 벌써 왔는지도 모르지만 거의 다문화 사회고 어리가 그런 사람들 곳곳에서 보잖아요. 식당에서 보고, 공장에서 보고, 길거리에서 보고. 우리 저 어릴 때만 해도, 제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 어릴 때만 봐도 영어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때 영어를 좀 써먹고 싶은데, 아니까 외국인이 있어야지 써먹죠. 동네에 한 명도 없어, 외국인이. 요새는 시골 학교에 가도 외국인 원어민 선생해 갖고 한 명씩 있고 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청량리 쪽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그 종교단체 와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돌아다녀요. 시조상가 그런 데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교과서에서 외웠던 모든 문장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뭐라 그러다 나는 내가 막 해보는 거지. 에?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학원, 유치원서부터 외국인 사람 만나죠. 초등학교 가도 외국인 강사 있죠. 학원 뭐 또 거기서 어디에 가든 길거리에도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에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들과 함께 잘 지내야 돼요. 근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백인들과 비백인. 비백인에는 탈북민까지 포함이 됩니다. 탈북민이 3만 명이 넘어요, 지금. 네. 그들이 우리 동일, 단일 민족이지만 문화가 달라요. 다문화 가정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전혀 다른 문화예요. 제가 3만 명의 탈북자 중에서 한 10,000명은 만나봤어요. 뭐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는 오해들이 많이 생겨요. 오래 사귀어도 오해가 생겨요. 말은 통하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하고 만나야 돼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는 저 사람은 이렇게 알아들었겠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쌓이다가 나중에 갑자기 뭐라고 그래버리면은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는 안 도와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와준다 해놓고 안 도와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하는 사람과 수용자가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기간과 강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탈북민까지 포함해갖고 흑인, 동남아 출신 탈북민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극심한 편견이 존재를 합니다. 애들이 그 집 애와 같이 돌아다니고 막 놀고 걔네 문화를 따라하고 이런 것들 싫어합니다. 부모들이. 집에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막 민속춤 추면 좋아할 부모들 계세요? 우리 아이가 인도네시아 민속춤에 막 빠져든지 인도네시아 드라마만 막 계속 보면은 영어 공부 안 하고 인도네시아 드라마 막 보면서 인류에 빠졌어요. 인류. 한류가 아니라 인류에 빠져갖고 막 애가 그러면은 부모가 잘한다, 잘한다 해갖고 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도 최빈국에서 지금 세계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한류가 뭐 한국 드라마 재밌게 보고 한국 가수들 보듯이 언젠가 동남아 국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더 풍족한 국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장충체육관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때 우리 돈도 없었고 설계도 못했어요. 필리핀이 차관을 줘갖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장충체육관 우리 최초의 실내 체육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리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영어를 쓰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바나나 수출하는 애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잘 보세요. 자, 이런 대변화와 다문화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가 변환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대면이 늘어날 수 있고, 그건 뭐 코로나랑 관련되지만 다 웹상으로 만나요. 인터넷상으로. 그리고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가야 되는 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을 많이 가서 교류가 많을지 모르는데 관광을 가면은 현지 사람들이랑 단기간으로 갈 때 그렇게 교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관광지만 싹 도고 또 오는 거지. 자기 팀들끼리. 그러니까는 인구 이동이 교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근데 단 한국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뭐 이러한 직종의 내국인 기피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노동 인력으로 들어올 확률은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지위가 다문화 가정이 확대가 됐어요. 5%가 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동남아에서 대학 나오고 뭐 학교 선생님이 와갖고 노동하잖아요. 여기 와갖고. 우리가 그런 경우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지금보다 더 하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에서. 우리 내국인들 교육을 받고 직장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힘든 일을 안 하고 더러운 일을 안 하고 그리고 그러한 직장을 못 잡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살고 근데 힘든 일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회 구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거는 요새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1인 가정이 많이 늘잖아요. 그냥 연애도 안 한대. 결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애도 돈 드니까. 네? 아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골에도 또 청년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들어오는 또 다문화 가정의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국제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단체로 가서 단체의 여자들을 만나서 난 제가 좋다 해갖고 뭐 하루 이틀이라도 한번 데이트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보통 구조로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것도 갈 때도 단체로 가는 거고 사람을 모집하고 총각들을 모집하고 또 그쪽에서도 처녀들을 모집해갖고 만남을 하는 건데 그 만남 자체가 이 비대면에 어긋나는 행동들이잖아요. 또 만나고 손도 잡고 뭐 데이트를 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결혼 수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쪽 상황에 이쪽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외부인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기존의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또 이렇게 인식이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현재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극복되더라도 전염병에 대한 각국 간 감독과 경계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이동을 하고 그럴 때마다 기존에는 우리가 동남아 비자도 없이 가고 했지만은 무슨 이제 비자 서류 중에 하나가 뭐 음성인 거를 엊그저께까지 음성인 거를 확인시켜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복잡해지게 되면은 교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제 결혼에 대해서도 제약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남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지금 우리가 되었건 가는 중이고 간에 우리가 느끼는 거에서는 주변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TV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웃집 찰스지, 뭐 고부 갈등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한 요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언제 받아들이냐?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고 우리 사회가 다들 행복하고 내국인들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그들이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시기가 없어요. 힘들 때 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래서 보다 이런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과 봉사자들이 그들에 대한 어떠한 제도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법적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도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도 하시고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지방정부에다도 얘기를 하시고 해가지고 그러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불쌍하다 그래갖고 도와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제도가 바뀌어야지 돼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소수민족들이나 소수자에 대한 그 불평등을 넘어서 그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갈 때도 점수가 조금 낮아도 흑인이 붙어요. 우대 법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대 법칙.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거기에 다 소수 민족이고 못 사는 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법의 혜택을 받아갖고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니네 잘 살잖아 해서 뭐 그거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그런 거 별로 우대를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법률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 그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자녀들이 이중 언어를 쓰는 친구들로서 한국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뭐 어머니의 나라랑 같이 유대 관계를 맺어 나가는 민간 외교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사도 그렇고 뭐 외교관들이 미국에서 자란 우리 교포들이 오잖아요. 그걸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위상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다문화한테 잘해주자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그 칸트가 말했던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민주주의 교육을. 나는 세계의 시민이고 아프리카 어디에 사는 누구도 세계의 시민이고 우리는 평등하다. 동등하다. 같이 살아야 된다. 누구를 힘들게 해서 착취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잘 사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해야 되고 같은 공간에서 어울려서는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교육이 제일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이러한 교육 속에서 인식이 바뀐 친구들이 국회의원이 돼갖고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문화와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 언어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야 돼요. 온라인 프로그램이라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한국어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있죠. 지방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한국어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코로나19랑 관련이 되니까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자기네 나라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자기네 사람이 가르쳐 줘야 돼요. 한국 적응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걸 하게끔. 결혼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뭐 말도 안 시키고 그냥 막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갖고 일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8시간씩 뭐 초기에 오면은 6개월 동안은 8시간 동안 이게 출석 체크 되잖아요. 온라인에서도. 다 체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법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엄마랑 애랑 말이 안 통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갖고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으로 도와주는 또는 뭐 우리 시민 봉사단체들이 도와주는 것 외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차원의 복합적인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더라도 그 전에 소위 우리가 말하던 단일 민족 국가의 행복함보다 더 다양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외식하면은 짜장면 집밖에 없었어요. 부잣집은 뭐 일식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돈가스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돈가스가 뭐 외식인지 양식인지 모르겠지만 경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세계 곳곳에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화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접촉하면서 여러 다른 국가와 문화의 음식을 먹고 행복함을 느끼듯이 그들한테 그만큼 이상의 행복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문화로 섞이도록.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즐겁게 살고 있잖아요. 과거보다 다양한 행복을 느끼면서요.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